취미로 직업을 삼다. 85세 번역가 김욱의 생존 분투기. 지은이 김욱, 출판사, 책 읽는 고양이. 책 표지에 해시태그 붙인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욱 에세이, 하고 싶은 일, 아직도 하고 싶다면, 늦지 않았어, 70에 쫄딱 망함, 울고 싶었지만, 이른의 번역 시작, 15년 동안 200권, 어릴 적 좋아했던 명저들, 나만의 노하우, 나답게 살기, 죽을 때까지 쭉, 책스타그램. 김욱 작가에 대해 살펴볼까요? 김욱 작가는 번역가이기도 한데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서울역 뒤편에서 냉면집을 하던 아버지를 도운 날이면 손에 쥐어쥔 동전을 갖고 동대문 헌책방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문학 동인회를 만들었고 대학에서도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문학지 신인작품 모집에 응모하여 1차 예심을 합격하고 2차 심사만 남겨둔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을 겪든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좋아하는 책에 빠질 수 있었던 시절은 가고 사회적 흐름에 따라 원치 않은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직업으로서 신문 기자가 되어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에서 30여 년간 일했습니다. 은퇴 후 다시금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자 전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잘못 쓴 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쫄딱 망해 남의 집 묘막살이를 하면서 시제를 지내주면서 입에 풀칠을 한 세월도 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남은 삶을 지켜내리라 결심하고 평생의 취미였던 독서를 미천 삼아 번역에 매진하여 200여 권이 넘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누군가는 현재의 삶을 기적이라 말할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운명을 되돌아보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냥 노인이 아니다. 세상에 없던 신노인이다 라고 말하는 작가의 들어가는 말부터 만나볼까요? 나는 1930년에 태어났다. 일제시대였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닌 소학교라고 불렸다. 소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1937년이다. 루곡 우차오 사건, 중일전쟁에 발단이 된 양국 군대의 충돌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했고 그 여파가 아무 상관없는 조선 반도까지 뒤흔들던 시기였다. 동네 어귀에서 신문지에 담뱃잎을 싸서 뻐끔거리며 우리를 겁주던 동네의 나이 좀 있는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노란 일본 군복을 입고 사대문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중국에 건너가곤 했다. 그리고는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그 무렵에도 나는 책을 좋아했다. 아버지가 서울역 뒤편에서 냉면집을 하셨는데 벌이가 되는 날엔 나도 잔심부름을 했고 그러면 아버지는 기특하다며 동전 몇 개를 쥐어주셨다. 그럴 때면 나는 곧장 자전거를 타고 동대문 헌책방 거리로 달려가 좋아하는 책들을 잔뜩 사서 자전거에 실어오곤 했다. 일어로 번역된 외국 소설이나 에세이 등이었다. 문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문학 동인회를 만들었다. 대학에서도 국문학을 전공했다. 문학이라는 분야는 세상 움직임과 따로 노는 매력이 있다.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든 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든 나는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좋아하는 책만 읽었다. 그래도 어른들은 책 좋아하는 나를 칭찬해 주셨다. 그런 칭찬에 우쭐했던 건 아니지만 시를 쓰고 소설을 쓰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나도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한 줄기 희망에 가슴이 부풀곤 했다. 세상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에 휘말려 엉망이 되고 있었지만 나는 그런 흐름을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았다. 매일 좋아하는 소설을 읽고 습작을 하고 동인회 친구들과 어른들 몰래 술을 훔쳐 마시는 것이 청춘이자 낭만이라 여겼다.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책을 읽는 행위는 복잡하게 뒤얽힌, 그래서 감히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곳에 나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문학이라는 분야에서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평생의 취미를 본업으로 삼아야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쟁 중이었다. 나는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의 어린 소년이었고 해방 후에는 남북이 갈라져 이념과 정치라는 거대한 물줄기에 휩쓸려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걸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만의 세계를 응축시키고 싶어도 현실이라는 분명한 조건 앞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았다. 마침내 6.25 전쟁이 터졌다. 대학교 2학년, 갓 20살이 되었을 때다. 문학지의 신인 작품 모집에 응모했고 1차 예심에 합격해 2차 심사만 남겨둔 터였다. 2차 심사에만 통과하면 정식으로 소설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났다는 소문이 들린 지 이틀도 되지 않아 인민군에게 서울이 함락되었다. 책을 사러 나갔다가 서대문 사거리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혀 의용군으로 이북에 끌려갔다. 가족들에겐 알리지도 못한 채였다.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가 된 것은 순전히 전쟁 때문이다. 보다 위연을 확장시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생활은 사회의 움직임에 철저히 침범당하고 말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가 만든 룰에 지나지 않았다. 문학은 누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것이 암묵적인 법이었다. 나는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보다 집단의 평등에 더 후한 가치를 매기는 사회주의에 결사적으로 반대했었다. 북한으로 끌려간 지 2달 만에 목숨 걸고 남쪽으로 도망쳐오자 이번에는 해군으로 징집되었다. 나의 개인적 일상이 사회적 흐름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 관계를 좀 더 일찍 관찰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올해로 만 83살이 된 노년에 이르고서야 가장 후회되는 실패로 기억된다. 지금도 소학교 시절 동네 형들이 울면서 중국으로 떠났던 장면과 20살 시절에 겪은 전쟁을 꿈에서 본다. 잠에서 깨고 나면 나는 왜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한다. 물론 어린 내가 격변하는 시대에 맞서 세상을 싸운다거나 나 외에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의 아쉬움은 내 안에 있다. 현실에 직면했을 때 나는 세상이 뒤집혀진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때의 충격은 나의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그 이후에도 내 삶은 거의 변한 게 없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생기자 직업으로 신문 기자가 되었고 30년 넘게 짧은 기사 몇 줄로 목숨을 연명했다. 퇴직 후 나는 기로에 섰다. 이제 일제시대 6.25 전쟁이 이은 3번째 기로다. 세상은 오직 내 나이가 60이 넘었다는 이유로 노인네 취급했고 더 이상 사회에 너를 위한 일감은 없다고 매정하게 거부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옛날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서 세상은 180도 달라진다. 전쟁이 그랬고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물러나 하루아침에 뒷방 늙은이로 전락했을 때도 그랬다. 그런 경험은 단순한 충격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동안의 삶이 부정당하는 듯한 상실감과 허망함으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면서 은퇴라는 단어가 내 이야기가 되면서 왠지 모를 상실감과 허망함,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미래의 내 모습이 아른거렸다. 충격과 허탈, 자괴가 전쟁터에서 들었던 포화처럼 내 귀와 영혼을 때렸다. 퇴직을 앞두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젊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대처하지 못한 방향으로 끌려갔다. 이제 내 삶은 길지 않다. 더는 끌려가고 싶지 않다. 세상이 어디로 가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겠다. 세상이라는 곳을 보이는 대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으로 파악해야겠다.
이를 소홀히 여겼다가는 나의 의지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사회는 나를 그렇고 그런 노인네, 사회에 이득이 안 되는 늙은이, 국민연금만 고갈시키는 잉여인간으로 취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취급은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걱정, 내가 계획해온 노후를 일변시키는 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상은 자기들이 약속했던 나의 노년을 보장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서 내 힘으로 내 남은 삶을 지켜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한 가지 깨우침은 오늘은 나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릇된 판단이더라도 상관없다. 세상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파악하고 싶다라는 자기 나름의 이해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늙을수록 이런 습관이 더욱 중요해지는 까닭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이, 오늘이,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거대한 변화가 불어오더라도 노인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숱하게 배웠다. 일제시대도, 전쟁도, 은퇴도 내 탓은 아니다.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은퇴해야 할 만큼 무능력하지도 않다. 젊은 후배들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났고 나는 평생토록 지켜온 자리에서 오직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떠나야 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회적 입장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다. 바로 개인으로서의 운명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민족 간의 전쟁을 겪고 대학을 나와 취직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모든 선택과 결말은 어차피 사회적 운명이다. 그에 대한 주권은 전적으로 사회에게 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생애는 도구, 양념, 주변인, 관찰자 같은 누군가의 필요가 첫 번째였다. 직장만 해도 그렇다. 내가 가고 싶다고 그 회사에 취직하기란 불가능하다. 그 회사가 나라는 인재를 필요로 했을 때 취직해서 월급을 탄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운명은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다. 사회적 운명이 아닌 진짜 나의 운명이다. 나의 운명은 기적이며 감동이고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환상의 모험이다. 나는 그와 같은 삶에 도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60이 넘은 나이에 번역가로서 수백 권의 책을 번역했으며 몇 권의 책을 써서 작가가 되었다. 한마디로 기적이다. 내 인생에 찾아와준 기적은 내가 나의 운명을 뒤돌아봤기에 가능했다. 그림자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뒤따라와준 운명 덕분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나는 더 이상 그냥 노인이 아니다. 신노인이다. 세상에 없던 노인이다. 차례 1. 사람들은 나의 실패담을 좋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대단치 않음을 깨닫다.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2. 슬픈 날에는 야누스의 얼굴을 꺼낸다. 너무 오랫동안 걸어왔다. 아직 많이 걸어온 것은 아니다. 불행의 얼굴은 하나, 행복의 얼굴은 여러 개. 3.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순례다. 늙은 세포는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다. 노인이 되는 것과 약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 내 안의 보물 허벅지. 나는 지금 붉은 가을이다. 4. 내 운명을 선택하니 다시 즐거워졌다. 남자의 캐시미어 코트, 달과 6펜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다. 다시 걷기 위해 외발로 묶는 구두끈, 모난 돌이 정을 때리는 시대, 엉덩이는 무겁게, 손은 재빠르게. 1. 사람들은 나의 실패담을 좋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은퇴하고 나면
남은 생은 한적한 시골에서 유유자적. 그간 누려보지 못한 호강을 맛보게 될 줄 알았으나 IMF가 터졌고 평생토록 겪었던 돈 걱정, 말년에는 기필코 벗어나 보겠다고 겁도 없이 집까지 담보로 잡혀 투자했던 것이 파투가 나면서 이른을 앞둔 나이에 경매로 집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말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 어느 착한 양반이 나타나 주선해줘서 가게 된 곳이 묘막이다. 1년에 한 번 시제를 지내주면 100년 넘은 방 3칸짜리 한옥에서 공짜로 살 수 있다. 여기에 쌀을 3가마니나 준다. 대신 묘지 풀을 깎고 묘막에 딸린 밭을 관리해야 한다. 나이 이른에 얼굴도 본 바 없는 200년 전 병조 판서 양반의 뒤치다거리를 도맡기에는 힘이 붙였다. 더군다나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절박감에 일본 작가들의 책을 번역하고 내 글도 써보고 하는 통에 묘지 풀 깎는 정도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군데군데 무너져가는 오래된 집과 그에 딸린 600평 밭을 보기 좋게 가꾸기에는 체력과 기운이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시제는 3번만 차려주고 나왔다. 어느 날 문중 사람들이 때로 찾아와서는 잡초가 무성해진 황폐한 밭과 양철 지붕이 반쯤 허물어진 집 꼬낙 서리를 보고는 나이가 많아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것 같다면서 더는 못 맡겠겠다며 나가라고 한 것이다.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3년간 번역일로 모아둔 돈이 500만 원쯤 남아 있었다. 그 돈을 들고 포천으로 집을 구하러 갔다. 시제 때마다 포천에서 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쪽 집값이 비싸지 않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화성에서 시외버스, 전철, 고속버스를 갈아타며 포천에 도착했다. 교차로 같은 생활정보지를 뒤져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짜리 빌라를 찾아 그날로 계약했다. 계약서에 내 오래된 이름을 적는데 손이 떨렸다. 너무나 오랫동안 봐온 이름임에도 낯설게 느껴졌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3년 전 묘막에 입성할 때만 해도 나는 아마도 이 집에서 묘지기로 죽게 되리라 포기했던 내 삶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출발선에 서게 된 기분이었다. 남들 눈에는 기껏해야 월세살이에 불과할지 몰라도 70 넘은 나이에 보증금 500만 원을 갖게 되었다는 감동이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아내와 이삿짐을 싸고 새벽에 묘막집을 떠나던 날은 꿈만 같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다. 17살에도 겪어보지 못한 벅찬 감동과 희열.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던 내가 3년 만에 내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거처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에 나를 쫓아내는 문중 사람들이 고맙기까지 했다. 포천에 새로 자리를 잡은 뒤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월세 18만 원이었다. 매달 월세가 나간다.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번역이라는 일은 항시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날고 뛰는 젊은 번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과의 경쟁에서 75 먹은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책, 그들이 번역할 수 없는 책을 찾아내 출판사에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과거의 명저였다. 작가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사라진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작가와 계약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당연히 내용도 좋아야 한다. 현대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는 감각이어야 한다. 나는 옹고지신이라는 성어를 가슴에 새기고 내가 젊어서 읽었던 책들 중에 아직 출판되지 않았거나 오래전에 발간이 중단된 책들이 있는지 포천에서 서초동 국립도서관까지 왕복 3시간 반을 길에서 허비하며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책이 있다. 프랑스의 외과 의사인 1873년에서 1944년까지 살다 간 알렉시스 카렐이 쓴 인생의 고찰이라는 저서다. 카렐은 혈관 봉합술로 19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끊어진 혈관을 이식하고 봉합해서 피가 통하게 하는 이 시술법은 오늘날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가능케 만든 일대 혁명이었다. 또한 게르마늄의 효능을 세상에 처음 알린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런 사람이 쓴 책이므로 전문적인 의학서일 줄 알았는데 의사로서 미지의 존재와도 같은 인간에 대한 고찰,
특히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에 대한 찬사와 경의의 헌사로 가득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을 통해 카렐은 인간이 해부학적 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자신이 직접 난치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환자가 몇 년 후 깨끗이 완치되어 나타난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관찰했더니 기도의 힘이었다. 신의 유무를 떠나서 기도라는 마음의 간구가 병든 몸에 아직 건강한 세포들을 정비해서 몸 안의 나쁜 세균들을 몰아낸 것이다.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몸의 상태를 따라간다. 사는 곳,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사람들, 직업, 기술, 재능, 관심, 종교가 각 사람의 수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책에서 카렐은 사람이 나이 들어 성실하게 되는 신체 능력은 30%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단순 비교로 20살 청년 시절에 100kg을 들 수 있었다면 이른이 넘은 나이에는 70kg까지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화와 함께 상실되는 30%도 속도와 순발력, 감각 같은 찰나의 아름다움일 뿐 신체를 지탱시켜주는 지구력, 인내력, 소화력에는 차이가 없다. 오히려 신체 메커니즘은 완벽에 가깝다. 나이 들수록 주름지는 것은 피부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는 시간을 늦추기 위함이고 몸에 안 좋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함이다. 나이 들어 키가 줄어드는 것은 불필요한 골격을 줄여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절약된 에너지는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심장과 뇌에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버리고 보다 완벽한 생명체로 탈바꿈하고자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과정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노화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다. 진화가 맞다. 카렐은 내가 진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내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얼굴에 검버섯이 피어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깊게 주름이 패여 허리와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어지는 까닭은 보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30%의 희생이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70%를 위해 망설이지 않고 사라져준 30%의 내 육신에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내가 끝나지 않았음을, 끝나기는커녕 이제야말로 내 평생 갈고 닦아온 나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된다. 인간은 미지의 것이다. 우리 모두는 미지의 존재다.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숨어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재능은 나이 들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성해진다. 대단치 않음을 깨닫다.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농민신문사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은 내가 쓴 책을 읽었다며 인터뷰 좀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도 전직이 기자인데 까마득한 후배로부터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싶었다. 80 중반에 쓰러지기 직전인 나 같은 노인네를 상대로 뭐 궁금한 게 있다고 인터뷰를 하겠다는 걸까 궁금해졌다. 젊은 기자는 전에 내가 쓴 책에서 은퇴 후 땅을 사고 전원주택 지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쫄딱 망해서 쫓겨난 대목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한창인 요즘 귀농과 귀촌이 대유행인데 20년 전 귀촌했다가 투자 실패로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경매로 깡그리 날려먹고 묘막지기로 전락한 내 기구한 팔자가 참고될 만하다는 얘기였다. 예나 지금이나 기자라는 족속은 남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으로 먹고 산다. 나도 그 짓으로 돈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렸으니 선배로서 응당 나의 지난 아픔을 호기롭게 까발려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또 30년 넘게 남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취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던 내가 이 나이 먹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해서 길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선뜻 응했다.
내가 사는 곳이 원주라 젊은 사람 고생시키기 싫어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자 원래 인터뷰란 취재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1950년대 후반에 통신사 기자로 갓 입사했던 나를 한 수 가르쳐 주기까지 하면서 내 방 구경도 하고 내가 어찌 살고 있는지 구경도 할 겸 원주로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잡았다. 당사자인 나는 맨송맨송한데 아내가 더 극성이다. 얼굴에 검버섯이 났다면서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질 않나. 자기 얼굴에 떡칠하는 무슨 파운데이션을 잔뜩 발라주겠다고 나선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인터뷰보다 당일 아침부터 설쳐댈 아내가 더 성가스러워졌다. 그러다가도 늙은 지아비가 말년에 고생만 하다가 책을 써서 신문사 인터뷰까지 한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됐으면 저럴까 싶기도 했다. 괜스레 흥분해서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게 캐주얼한 옷을 사고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자며 나서는 아내 뜻에 따라 팔자에 없는 꽃치장을 다했다. 인터뷰가 잡힌 아침에 치장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비비크림에 파운데이션까지 발라 호떡처럼 허여멀건해진 낯선 얼굴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새로 산 백바지에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골프 모자에 아들놈이 아끼는 선글라스까지 몰래 훔쳐다가 썼다. 아내는 10년은 젊어 보인다며 칭찬 일색이다. 나는 괜히 우쭐해져서 기자 후배가 도착하기만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마침내 벨이 울린다. 2명이었다. 인터뷰를 맡은 기자와 사진 기자가 한 팀으로 움직인다고 했다. 사진 기자가 다음 스케줄이 있다며 우선 촬영부터 하자고 한다. 사진은 신문에 몇 장이나 실리냐고 물었다. 2장이란다. 그깟 2장이야 포즈 몇 번 취해주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본격적인 인터뷰는 점심에 술 한잔 곁들이면서 시작하기로 했다. 그 전에 촬영부터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고 호기롭게 앞장섰다. 유명 작가들 인터뷰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에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책이 빡빡하게 진열된 책장을 배경으로 뭐라고 떠드는 걸 봐왔기에 어젯밤 땀을 뻘뻘 흘려가며 정리한 서재로 데려갔다. 그런데 사진 기자 하는 말이 나랑 컨셉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밖으로 나가잔다. 80 먹은 할배의 야성미를 앵글에 담고 싶다면서 기껏 화장한 얼굴을 씻고 오란다. 인터뷰가 아니라면 2번 다시 입을 일이 없는 백바지도 벗고 티셔츠도 벗고 스포티하게 추리링 바람으로 갈아입는 게 좋겠다고 한다. 사진 기자가 말할 때마다 곁에 있던 아내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입을 삐죽 내민다. 암만 해도 기자들 떠난 후에 부글부글 끓는 속을 나한테 쥐에다 쏟아버릴 듯 싶어 긴장이 된다. 사진 기자 눈치 보랴 마누라 눈치 보랴. 아직 내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지쳐서 목소리가 쩍쩍 갈라진다. 세수하고 스프레이까지 뿌린 머리도 감고 아내가 평소 노숙자 같다고 핀잔을 준 추리링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그러자 신문 기자는 오토바이를 찾는다. 내가 쓴 책 폭주 노년에서 읽은 나의 이미지가 폭주족을 연상시켰다면서 오토바이에 올라탄 모습을 찍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처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라도 빌려오냐고 했더니 그건 자기 구상과 다르다면서 오토바이가 안 된다면 러닝머신 위에라도 올라가자고 재촉한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에 헬스장이 있다.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다닌다. 점심 전이라 사람도 없다. 사진 기자는 촬영하기에 딱 좋다면서 흡족한 미소를 짓는다. 나도 따라 웃으며 한숨 돌리려는데 다짜고짜 러닝머신에 올라가 뛰라고 한다. 평소에 걷던 속도로 느긋하게 걸으며 포즈를 취했다. 그래도 선글라스는 포기할 수 없어 또 썼다. 사진 기자 표정이 수상쩍게 변한다. 선글라스를 괜히 썼나 눈치를 보는데 걷지 말고 뛰라는 것이다. 시키는 대로 조깅하듯 천천히 달렸다. 사진 기자는 연신 좋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 더요. 하고 박자를 맞춰주면서 나를 돌사진 찍는 애 취급하며 어르고 달랜다. 그렇게 20분은 좋게 뛰었을 것이다. 숨이 벅차게 차오른다. 인터뷰고 뭐고 간에 사진 찍다 죽게 생겼다고 부하가 치밀어 오를 즈음 이제 됐다며 다시 집으로 가자고 한다. 서재를 배경으로 한껏 더 찍어야겠다는 것이다. 휘달릴 대로 휘달려 후들거리는 2 다리를 부여잡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또 옷을 갈아입어라. 책상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 그간 번역한 책들이 뒤에 나오도록 책을 꺼내라, 집어넣어라.
문득 이순재 씨가 보고 싶어졌다. 이순재 씨가 이 글을 보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실토하건대 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키도 자그마한 친구가 목청에 기스라도 낸 것처럼 갈라진 톤에 힘께나 주는 것 같이 들렸기 때문이다. 또 이름 좀 알려졌다고 정치권에 기웃대며 모친상에 대통령을 오라가라 하지 않나. 내 비뚤어진 눈에 비친 인상이 꽤 시건방져 보였다. 아마도 내가 그 양반처럼 잘나가지 못한 데서 억한 감정을 품게 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내가 그를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보험회사 광고에 나와가지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80세 노인도 보험 가입이 된다고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나이 먹은 노인네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평생에 갚지 못할 은총이라도 베풀어준다는 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떠들어대는 폼이 마치 나 어렸을 적 일제시대 동사무소 서기를 맡고서는 동네 형들을 만주 전쟁터로 내모는 데 앞장섰던 이웃집 아저씨. 동란 시절에 빨간 완장 차고는 말끝마다 반동을 외워대며 불알 친구들에게 인민군복을 나눠주려 했던 사촌 동생을 떠올리게 했다. 그깟 보험 하나 든다고 80 먹은 인생에 봄꽃이 피는 것도 아닐진데 니들 자식도 못해주는 보험 가입을 내가 시켜주겠다고 나서는 것 같아. 그가 나오는 드라마와 방송이면 무조건 채널을 돌려버렸다. 하지만 농민신문사의 사진 기자님 덕분에 이순재 씨는 팬이 한 명 더 늘었다. 그가 출연하는 꽃보다 할배라는 방송이 생각났다. 러닝머신 위를 걸어다니며 20분 촬영하는 것도 내 평생 다시 없을 곤혹과 긴장의 연속인데 77 먹은 저 어린 친구는 낯선 프랑스 땅에서 일반 카메라도 아닌 텔레비전 카메라에 마이크까지 끼우고 열흘 가까이 촬영을 버텨냈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왜 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 내 방 서재에서 내가 일하는 책상 앞에 앉아 내가 번역하고 쓴 책 앞에서 20방 남짓한 사진을 찍는 것도 이토록 몸이 닳고 축나는 기분인데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배우가 반백년을 무대에서 연기로 자기 삶을 표현한 숭고한 인격체가 힐튼 호텔도 아니고 유스 호스텔에서 배낭족과 한데 뒤섞여 철제 침대에 고단한 몸을 누이는 것까지 카메라에 찍혀야 되는 야박하고 속된 현실을 군말 없이 참아내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를 미워한 죄를 뉘우쳤다. 8이 넘은 나이에도 번역하고 책을 쓴다는 것을 내심 자부했던 내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하는 일이 결코 대단치 않음을.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농민신문 인터뷰로 팔자에 없던 모델이 되어 고생을 톡톡히 치른 지 며칠 안 돼서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또 왔다. 국악방송이었다. 주말 밤에 방송되는 유자효의 책 읽는 밤에 출연할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다. 늦바람에 본데 없이 굴러다닌 나 같은 늙은이를 여기저기서 찾아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평생을 뒷골목 선술집만 전전한 데 따른 후천성 배포 결핍증 탓인지 남 앞에 사는 것이 생리에 안 맞아 힘에 부친다는 걱정도 들고 해서 반가운 한편으로 마음이 뒤숭숭했다. 무엇보다도 이왕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라면 좀 좋은 내용, 부끄럽지 않은 삶의 행적이었으면 좋을 텐데 국악방송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확인된 것이 60 넘어 은퇴하고 내 글 쓴다며 시골에 집 짓고 들어갔다가 글을 쓰기는커녕 재산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어 칠순 나이에 묘막 생활을 하게 된 경위를 재미나게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그 시절이 재미날 리 없다. 나로서는 이리 죽나 저리 죽나 어차피 길은 없다는 심정으로 칼을 품고 발버둥 친 격정의 세월이다. 그걸 책으로 쓴 까닭은 부끄러움을 자랑 삼아 푼돈이나 만져보자는 심보에서가 아니었다. 나보다 더 고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그리고 아직 현직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나처럼 가족 고생시켜가며 늙음하게 비루해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심정에서 쓴 것이었다. 그런 만큼 나의 80년 넘는 인생에서 딱히 그 암흑 같은 시절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더군다나 라디오가 아닌가. 카메라가 없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방송 날짜를 약속 잡고 국악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까지 가는 전철과 버스 길을 묻는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오시면 된다며 차가 없으시냐고 한다. 그래서 여행길에 내비게이션이 왜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나한테는 동네에서 버스 타고 다음 정거장까지 가는 것도 여행이다. 지루해질 수 있는 하루에서 찾아낸 보물이다.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매 순간이 설렌다. 그 설렘이 내겐 활력이다. 지치지 않게, 무의미해지지 않게 기운을 북돋아 준다.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는 당연히 무궁화표를 끊고 기차에 몸을 실른다. 청량리에 내려서 길을 헤매며 복작대는 지하철 플랫폼에 줄을 선다. 80 넘은 늙은이에겐 이 또한 큰 여행이고 감흥이다. 그렇게 마음과 정신에 작은 파장들을 만들어가는 게 나의 인생 비법이라면 비법이다. 그것이 젊은 라디오 방송국 작가들에겐 괜한 생고생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강원도 사는 나이 많은 영감탱이를 서울까지 불러내서 쓰러뜨리는 건 아닌가 겁이 났을 수도 있다. 며칠 후 메일로 질문지가 날라왔다. 내 쓰라린 아픔의 참극이 묘사된 대목을 무려 30분간 쭉 같은 음악을 배경으로 전문 성우가 낭독해 준다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개똥쑥처럼 짓밟히며 기생했던 10여 년 전의 그 세월이 차반에 담겨 보기 좋게 차려진다고 생각하니 격세지감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 시절 묘막집에 처음 들어가던 날 나의 관심사는 두 가지였다. 과연 내가 살아서 두 눈 뜨고 이 집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도 못 살게 되면 나와 내 식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 1930년 말띠의 생애가 평지 풍파에는 이골이 났다고 여겼는데 고희를 앞두고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한없이 무너져가던 그때의 내가 10여 년 후 국악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가 쓴 책을 들고 출연해 그날의 이야기를 썰어놓게 될 줄 과연 상상이나 했던가. 80이 넘어서도 세월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고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겠다고 혼자 고개를 조악거리며 질문지를 읽어봤다. 나 말고도 내 나이쯤 되는 시기에 개고생에 개망신에 개죽이 되다 못해 개차반으로 전락한 이들. 이왕이면 유명한 위인들 가운데 몇 명 찾아서 비교해달라는 질문이 눈에 띈다. 제일 먼저 바그너가 떠올랐다. 바그너로 말하면 탄호이죠. 파르지팔 등의 음악인으로 유명한 19세기 후반 최고의 작곡가다. 이 위대한 예술가는 젊어서부터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인간이라는 과대 망상에 빠져 남들과 똑같은 옷, 똑같은 집, 똑같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며 여기저기서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려다가 흥청망청 써댔다. 나 또한 젊은 기자 시절에는 한 달 월급을 다음 달 월급날이 오기 전에 다 써야지만 회사에서 또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노총각이라 와이셔츠를 못 빨아입어 소매에 새까맣게 때가 탔어도 구두는 매일같이 구두방에 맡겨 광을 내신었다. 그 큰 신문사에서도 매일같이 구두 닦기에게 구두를 맡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집사람도 45년 전 나의 젊은 날을 떠올릴 때 내가 사귀자고 다방에서 간청했던 그 역사적인 날의 내 얼굴, 내 표정, 내 떨리는 말투와 눈빛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커피를 쏟아 부은 구두만 생각난다고 한다. 아내와 나는 19살 차이다. 이 정도 나이 차이라면 도둑놈이 아니라 거의 국권 찬탈의 매국노 수준이다. 39 늙은 기자가 20살 어린 아가씨에게 반했음에도 속마음을 꼭꼭 숨긴 채 늑대 같은 대상으로부터 보호자를 자처하는 삼촌인 척 가장하여 먹을 것으로 환심을 사며 접근했다. 그걸로 좋겠어야 하는데 사랑인지를 하게 되면 사람이 미치는지라 편집국장이 찾건 말건 대낮부터 해장국에 말수를 들이키고 아내를 다방으로 불러내 대뜸 좋아한다고 고백해버렸다. 고작 20살이었지만 그때부터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던 아내는 삼촌뻘에 믿었던 아저씨의 갑작스런 사랑 고백에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가 없다는 듯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가타부타가 아닌 첫마디부터 반말에 치를 떨며 나의 경솔함과 망상을 탓하기 시작했다. 6.25 전쟁에 의용군으로 붙들려 신의 집까지 끌려갔다 도망쳐 나올 만큼 나름대로 인생 험하게 굴었다고 자부했던 나였는데 젖살에 솜털까지 사랑스럽게 보였던 20살 아가씨의 입에서 막말이 계곡 물소리처럼 쏟아지는 것을 듣고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던 아내는 울면서 내 넥타이를 움켜쥐려 했고 내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자 자기 앞에 놓인 뜨거운 블랙커피를 나에게 끼얹어 버렸다. 당시 몸무게가 38kg에 불과했던 아내의 팔 힘 덕분에 커피는 내 얼굴로 날아오다가 중력에 이끌려 구두로 쏟아졌다. 그제 아내는 정신을 차렸다. 내가 평소에 구두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는지 내 구두값이 자기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다는 걸 알고 있던 아내는 나중에 증언에 따르면 구두값을 물어내라고 할까봐 겁이 덜컥 났다고 한다. 그런데 웬걸. 나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냅킨으로 구두에 묻은 커피를 닦아냈고 구두는 다시 새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다. 20살의 아내는 그게 신기해서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바라봤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나는 세상에서 어떤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낮술만 들이키지 않았어도 나의 시신경은 제정신이었을 테고 하여튼 술이 웬수다. 어쨌든 내 씀씀이가 그 정도였다. 월급날 아침에 출근하면 술집 마담부터 다방 레이지, 구두 닦기들이 한데 모여 내 책상 앞에 이열 정도로 서 있다. 내가 출근하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도 박은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박은호는 해프기가 국제적 수준이었다. 60이 넘은 나이에 빚쟁이들에게 붙잡혀 감옥에도 다녀오고 빚 때문에 몇 번씩 이혼하고 그래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 빚쟁이를 피해 늦은 밤 국경을 넘나드는 위험한 생활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처럼 고단하고 다사다난했기에 박은호는 음악이라는 생명줄을 포기하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그 배고픔이 단순히 욕심의 굶주림에 국한되지 않고 명예, 신념, 의지, 욕망 같은 정신을 지배하는 데 이르렀기에 박은호는 69 나이에 그 유명한 악극 파르지파를 완성하고 독일 왕국이 관람하는 가운데 바이로이트 대극장에서 초연하게 된 것이다. 묘막에 귀가하던 어느 날 할 일 없이 백과사전을 뒤지며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박은하가 소개된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고 히틀러와 니체가 우상처럼 섬겼던 대작곡가가 현재의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빚에 쫓겨 감방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다. 감방에 갇힌 60 넘은 박은하의 몸뚱이에 비하면 갑작스레 당한 망조의 충격으로 협심증까지 생긴 내 몸뚱이는 그래도 묘막이라는 집 한 칸을 뒤집어 쓰고 누울 수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박은하보다는 형편이 좋은 것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감방을 들락거리던 박은하도 69 나이에 필생의 역작인 파르지파를 완성하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있으므로 내가 박은하처럼 대작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박은하처럼은 아니더라도 박은하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다 보면 이 비좁고 누추한 천장에서 매일 밤 쥐새끼들이 널뛰기를 하는 묘막에서 내 두 발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고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때의 불꽃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 당연히 그때보다 훨씬 커져 이제는 불꽃이 아닌 가스 보일러쯤 된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기 위해 계단을 오르면서 오늘 내가 하게 될 부끄러운 증언이 10여 년 전의 나에게 박은하가 해준 것처럼 위안과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감사히 여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 보잘것없는 기나긴 실패의 삶이 누군가 딛고 일어설 징검도리라도 될 수 있다면 세상에 있어도 좋을 만하다.
허락은 받게 되는 것이니 나로서는 한없이 기쁜 일이다. 토요일 밤 11시 집에 라디오가 없어 인터넷으로 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바짝 걸어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온다. 국어책 읽듯 대본을 읽는다. 앞으로 드라마 보면서 새끼 밥 잘 먹으면서 연기만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색하냐고 다시는 비난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그래도 집사람에겐 80 먹은 늙은이 목소리로는 들리지 않지 않느냐고 허세를 부려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2000년 2월 28일 날짜도 잊지 못한다. 용달 트럭 하나를 빌려 전날 밤 미리 싸둔 짐을 실었다. 아내가 그토록 아끼던 미제 웨스팅하우스 냉장고를 고물상에 넘기면서 돈 대신 짐 몇 개만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차 2대로 내 손으로 지어 올린 집을 떠나 묘막으로 향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이 이제는 나를 벗어나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시 이런 날이 올 줄은.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